결혼 3년. 나는 청담동 시댁에서 3년째 무보수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내 가족 카드로 백화점에서 돈을 물쓰듯 하고 남편은 내가 준 내부 정보로 주식시장에서 신행세를 하면서도 밖에서는 나를 주제넘게 굴러들어온 평범한 집안 딸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었으니 이 지긋지긋한 속꿉장난도 끝낼 때가 되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가족카드 사용정지 은행 알림을 보며 나는 미소를 지은 채 그들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번엔 똑똑히 가르쳐 줄 생각이다. 진짜 갑이 누구인지.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23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졌다. 잠을 푹 자서가 아니다. 5시간 이상 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척추가 알아서 나를 깨우도록 몸이 완벽하게 길들여진 탓이다. 나는 천장에 난 가느다란 금을 3초간 응시하다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오른쪽에는 남편이 자고 있었다. 낡은 환풍기처럼 쌕쌕거리다가 이따금 갈에 끓는 소리가 섞여 나오는 진동. 나는 이미 이 소리에 익숙해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 소리를 일종의 백색 소음으로 여기는 법을 터득했다. 침대 협탁 위에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4시 25분을 알렸다. 5분 뒤면 알람이 울릴 것이다. 나는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레 발을 바닥으로 내렸다. 겨울인데도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놓아 바닥에 발이 닿는 순간 찌릿한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랐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을 더듬어 옷장으로 향했고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실내복을 꺼냈다.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10초쯤 지났을까? 남편의 코골이가 다시 일정하게 들려오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33살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팔자주름은 작년보다 조금 더 깊어져 있었다.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사포처럼 거친 목소리로 내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아빠가 평생 돈만 줬다 보니 사람 마음이 무슨 맛인지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아빠 대신 맛보렴.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이 세상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겪어보거라. 나는 그때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자기 딸이 이런 집굴에서가 웅하는 소리를 냈다. 나는 행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서둘러 필요한 식재료를 꺼내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가 쓰시는 2층 안방은 방음이 꽤 잘 되는 편이지만 모험을 하고 싶진 않았다. 지난달에 도마질 소리를 조금 크게 냈다가 다음날 아침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서연아, 너 지금 사람 토막내니? 새벽 4시에 그게 무슨 소란이야? 집에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잖니? 나는 죄송하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미역국만 떠먹을 뿐이었다. 오늘은 수요일. 어머니가 정하신 규칙에 따라 매일 아침 올리는 상식상의 메뉴는 흰쌀밥, 미역국, 동태전, 시금치나물, 깍두기, 그리고 간장게장 한 접시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간장게장통이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남은 간장 국물곽에 다리 부스러기 몇 개가 전부였다. 어젯밤 남편이 다 먹어치운 게 분명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가 주방에서 15분 정도 머물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기척을 느꼈었다. 나는 냉장고 앞에 서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간장게장이 없으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 그깟 일 하나 제대로 못하니 라고 하시겠지? 내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먹고 싶은 반찬 하나 마음대로 못 먹어 라고 하시겠지? 너희 윤씨 집안 가정교육은 그따위로 가르치더냐 라고 하시겠지?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냉장실 맨 아래 칸에 지난 주말 5시간이나 걸려 정성껏 만들어둔 장조림이 있었다.
원래는 이번 주말 남편 술안주로 내놓을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이걸로라도 땜질을 해야 했다. 오래 써서 가장자리가 까맣게 변한 나무도마 위에 시금치를 올려놓고 뿌리를 하나하나 다듬었다. 수도꼭지를 아주 약하게 틀어가느다란 물줄기에 잎을 씻어내며 머릿속으로는 오늘의 일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6시 30분, 상식상 차리기. 7시 정각, 어머니 기상 및 상식상 검사. 7시 30분, 온 가족 아침 식사. 8시, 어머니 모시고 청담동 미용실 가기. 9시, 마트에 가서 일주일치 식재료 장보기. 10시 30분, 집에 돌아와 남편이 어제 벗어둔 옷 챙겨서 세탁소 맡기기. 11시에는 좀 쉴 수 있을까? 아니, 11시에는 어머니의 화투 모임 친구분들이 오신다. 다과와 과일을 준비해야 한다. 프라이팬 위에서 동태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나는 생선 껍질이 노릇노릇하게 변하고 가장자리가 살짝 말려 올라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기름 연기가 피어올랐다. 새벽이라 유난히 크게 들리는 환풍기 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끌 수는 없었다. 저번에 소리가 시끄러워 환풍기를 끄고 생선을 구웠다가 2층까지 냄새가 올라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다며 성질을 부리셨기 때문이다. 기름 한 방울이 손등으로 튀었다. 아주 작았지만 불에 댄 듯 뜨거웠다. 나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손을 움츠린 뒤 묵묵히 생선을 뒤집었다. 6시 28분 마지막 반찬 그릇을 상식상 위에 올렸다. 남향 벽 쪽에 자리 잡은 묵직한 원목 제사상. 그 위 벽에는 남편의 증조할아버지라는 한때 대지주였다는 강씨 집안 조상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금박 액자 속에 담긴 그는 입꼬리를 꾹 내린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이 초상화를 향해 절을 올릴 때마다 그가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섬뜩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은 정중앙에 놓았다. 오른쪽에는 미역국. 가장자리에 금이 간 청자 대접이다. 지난달 국이 싱겁다며 어머니가 상위에 그릇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다가 깨진 자국이다. 왼쪽에는 동태전. 생선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두었다. 동두서미. 어머니는 조상님께 머리가 향하고 후손들에게 꼬리가 향해야 집안이 평안해진다고 늘 강조하셨다. 시금치 나물, 깍두기, 장조림도 순서대로 열을 맞췄다. 딱 하나가 남았다. 술. 나는 찬장에서 청주 한 병을 꺼내 3잔을 따른 뒤 상 맨 앞에 올렸다. 어머니가 콕 집어 지정한 18만 원짜리 고급 청주였다. 조상님께서 생전에 깐깐하신 분이었으니 돌아가신 후에도 싸구려를 올리면 안 된다는 게 어머니의 지론이었다. 모든 세팅을 마치고 세 걸음 뒤로 물러나 전체를 훑어보았다. 완벽했다. 벽시계를 보니 6시 31분. 29분 뒤면 어머니가 내려오실 것이다. 서연아. 방금 쓴 프라이팬을 닦고 있던 나는 그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계단을 내려오는 어머니의 발소리가 유난히 느릿느릿하게 들려왔다. 실크 가운을 걸치고 아직 빗질도 하지 않은 머리. 가참에서 깬 나른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번뜩이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나는 얼른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기를 닦아낸 뒤 돌아서서 허리를 숙였다. 어머니는 대답 없이 곧장 상식상 앞으로 다가가 걸음을 멈췄다. 주방 문가에 선 나는 그 뒷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손을 뻗어 술잔의 위치를 왼쪽으로 1cm 옮겼다. 그 다음엔 밥그릇을 오른쪽으로 1cm. 그러고는 젓가락을 들어 장조림 한 점을 입에 넣으셨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고기를 씹었다. 이게 장조림이니? 네, 어머니.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크지 않은 눈이었지만 눈빛은 칼날 같았다. 나이가 들어 처진 눈꺼풀 때문에 그 날카로움은 한층 더 음침해 보였다. 서연아. 네, 어머니. 너 우리 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몇 년 됐지? 3년 됐습니다, 어머니. 3년의 어머니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굴리며 음미하듯 내뱉었다. 3년이나 지났는데 넌 아직도 냉장고 하나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구나.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내 발끝만 쳐다보았다. 제사상의 간장게장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시댁법도를 그새 잊어버린 게냐?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말해보거라. 왜 상에 게장이 없는지. 남편이 다 먹었다고 말하고 싶어 입술이 달싹였지만 이내 꿀꺽 삼켜버렸다.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미리 숨겨놨어야지. 진우한테 제사용이라고 미리 말을 했어야지. 넉넉하게 만들어 놨어야지. 하고 쏘아붙이실 게 뻔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이 집안에서는 모든 게 다 내 잘못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5초쯤 노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당한 사람처럼 무거운 한숨이었다. 됐다,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상식은 이쯤 해두자. 조상님들께서 간장게장 대신 올라온 장조림을 보시면 우리 강씨 집안 며느리를 참 잘도 보시겠다. 어머니는 몸을 돌려 제사상을 향해 절을 올렸다. 나도 뒤에서 조용히 따라 절을 했다. 허리를 굽힐 때 실크 가운 밑단 사이로 어머니의 발목이 보였다. 가늘고 하얀 발목. 젊은 시절 대단한 미인이었다던 어머니는 시아버지와 결혼할 당시 서울 장안의 꽃 같은 신부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회사 일로 너무 신경을 써서 과로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사석에서 내게 털어놓은 진실은 달랐다. 회사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는 것이다. 강씨 집안. 겉보기엔 화려하기 그지없는 이 이름은 사실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남편 강진우가 1층으로 내려왔다. 칼주름이 잡힌 새하얀 셔츠, 짙은 남색 넥타이, 흐트러짐 없이 넘긴 머리. 겉모습만 보면 그는 훤칠하고 잘생겼으며 태생적인 오만함을 갖춘 완벽한 재벌 2세였다. 하지만 그 셔츠를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다렸다는 건 나만 아는 사실이다. 저 넥타이 역시 지난달 거래처에서 밀린 대금을 내놓으라며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을 때 벼랑 끝에 몰린 그가 염치불고하고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산 것이라는 것도 나만 안다. 나는 결혼 전 모아둔 비상금의 일부를 그에게 주었다. 친정집을 처분하고 받은 내 몫이라고 둘러댔다. 그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깊게 묻는 법이 없었다. 진우야, 오늘 출근 잘하거라. 어머니가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아주며 말했다. 네. 저녁에 회식 있니? 아마도요. 그럼 서연이 편으로 회사에 갈아입을 옷 좀 보내라고 하마. 어제 입은 정장 깃이 더러워졌더라. 세탁소에 맡기라고 하고. 네. 남편은 식사 내내 나와는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젓가락으로 장조림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 두어 번 씹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장조림이잖니. 내가 좋아한다며 어머니가 대답했다. 이거 말고 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간장게장 없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다 떨어졌다. 내가 어젯밤에 들어와서 다 먹었잖니? 남편은 흠칫 놀라더니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 아침 들어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본 순간이었다. 그래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간이 더 깊게 파였다. 어젯밤 일이 떠오른 듯하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미리 하나 더 사다 놨어야지. 제 불찰이에요. 다음부턴 주의할게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조용한 식당 안, 그릇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씹는 소리, 삼키는 소리, 국물을 들이켤 때 나는 후루룩 소리. 나는 내 몫의 밥그릇을 내려다보며 단 한 숟갈도 뜨지 못했다. 어머니를 미용실로 모시고 가는 길, 어머니는 뒷좌석에 상석처럼 앉았고 나는 운전대를 잡았다. 이 집안의 규칙이었다. 강씨 집안에는 시아버지가 생전에 샀다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있다. 지금은 주로 어머니가 타고 다니시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남편이,
남편이 없으면 내가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다. 어머니는 절대 직접 운전대를 안 나게 어머니의 지론이었다. 나는 재벌가 여자가 아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며느리이긴 했다. 어머니의 눈엔 그 두 가지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이었다. 서연아. 네, 어머니. 나는 앞만 주시하며 대답했다. 오늘 오후에 화투 모임 친구분들 오실 거다. 다과랑 과일 신경 써서 준비해. 네, 어머니. 과일은 수입산으로 준비해. 국산 말고. 저번에 내가 산 단감은 김 사장 사모님이 너무 딱딱해서 씹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 네, 어머니. 다과도 다른 집으로 바꿔. 저번 떡집은 너무 달아서 박 사모님이 당뇨 때문에 못 드신다잖아. 네, 어머니. 시댁 체면은 다 이런 사소한 데서 나오는 거야. 알겠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뒷좌석에서 쯧 하는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넌 그게 문제야? 입으로는 네, 잘만 하면서 막상 시켜보면 꼭 어딘가 엉성하단 말이지. 오늘 아침 간장게장 일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운전대를 쥔 내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네, 어머니. 주의하겠습니다. 너 그 VIP 카드, 이번 달 한도는 넉넉하니? VIP 카드. 내가 어머니께 만들어드린 카드다. 어머니는 친정집을 판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담보로 발급받은 가족카드인 줄 아신다. 그 카드가 내 명의로 된 사모펀드 계좌와 직접 연결된 한도 무제한의 신용카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신다. 그 카드에 한도 따위는 없다는 것도. 어머니가 긁는 단 1원까지도 전부 내 돈이라는 사실도. 넉넉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시고 편하게 쓰세요.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만족감이 스쳤다. 내 친정 식구들은 다 죽고 없지만 그래도 남기고 간 돈은 꽤 쏠쏠하구나. 죽고 없다니. 어머니는 참으로 쉽게도 남의 상처를 헤집었다. 참,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 내가 봐둔 밍크코트가 하나 있거든. 신세계백화점 그 매장, 어딘지 알지? 네, 압니다. 조만간 나랑 같이 가자꾸나. 날씨도 추워졌는데 새 코트 하나 장만해야겠어. 네, 어머니. 나는 계기판의 날짜를 슬쩍 확인했다. 오늘은 11월 13일. 모레 11월 15일은 우리 아버지의 기일이다. 어머니를 미용실에 내려드린 후 마트로 향했다. 쇼핑카트를 밀며 진열대 사이를 지나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를 보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내 개인 법률 사무소였다. 나는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윤 회장님. 말해. 강씨그룹 이번 달 재무제표가 나왔습니다. 부채율이 이미 387%에 달합니다. 지난달 제1금융권 세 곳에 신청한 대출은 전면 거절당했고 현재 사채 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1초간 침묵했다. 계속 모니터링해. 조금이라도 특이 동향이 보이면 바로 보고하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강 사장 주변에 심어둔 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최근 강 사장이 어떤 여자와 아주 가깝게 지낸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이름은 임수아. 직업은 개인 비서. 나이는 26살입니다. 임수아.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비서.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강씨그룹의 위장 취업해 잠시 몸담았을 때 내 직속 비서였던 아이. 신분을 숨기기 위해 나는 강씨그룹에서 가명을 썼다. 평범해 보이던 슌 주임이 윤스캐피탈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임수아 역시 몰랐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내 남편과 놀아나고 있다니? 증거는 확보했어? 진행 중입니다. 호텔 투숙 기록, 개인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본 일부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계속해. 네, 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마트 냉장 코너 앞에 선 나는 유리 진열장 안에 가지런히 놓인 생연어 팩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진열장 틈새로 새어나오는 냉기에 손끝이 저릿해졌다. 임수아의 얼굴이 떠조개. 첫 출근 날 내게 꾸벅 허리를 숙이며 준 주임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싹싹하게 인사하던 모습. 나는 그러자고 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다. 그 아이는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했다. 윤 주임님은 참 좋은 분 같다고 했다. 참 좋은 사람이라. 나는 고개를 숙여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새벽 4시부터 쉴 새 없이 물을 묻히고 칼질을 한 손톱 밑에는 오늘 아침 마늘을 깔 때 뱃 냄새가 아직도 배어 있었다. 나는 카트에 담았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빈손으로 마트를 빠져나왔다. 오후가 되자 집에는 화투 모임 친구분들이 들이닥쳤다. 오후 2시에 와서 5시에 가는 일정. 나는 장장 3시간 동안 그들 곁을 맴돌며 찻잔을 채우고 과일을 깎고 그들의 수다를 들어야 했다. 김 사장 사모님은 딸이 최근 선을 봐서 검사를 만났을 간다고 뽐냈다. 이 사모님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한정판 핸드백을 한 대 카드를 만들어줬잖아. 그 카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난번에 롯데백화점에 가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려는데 재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카드를 척 내밀었더니 다음날 당장 우리 집으로 물건을 가져다 바치더라고. 사모님들의 부러움 가득한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다. 아유, 며느리가 아주 효녀네, 효녀야. 효녀는 무슨 어머니가 짐짓 튕기는 척하며 말했다. 친정집 팔아서 남은 돈 죄다 은행에 넣어둔 거지 뭐. 이자가 꽤 쏠쏠한지 카드 한도가 아주 넉넉하더라고. 그래도 시어머니 챙기는 마음씨가 얼마나 예뻐요. 그건 그래, 어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근데 애를 못 낳잖아.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방금 깎은 오렌지를 접시에 담아 주방 문가에 서 있던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김 사장 사모님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에이, 젊은 사람들이니까 천천히 갔겠죠? 천천히는 무슨 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해졌다. 시집 온 지가 벌써 3년인데 우리 강씨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어. 진우가 외아들인데 아들을 못 낳으면 나중에 누가 이 기업을 물려받아. 나는 오렌지 접시를 들고 다가가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어머니, 드실 오렌지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본체만체했다. 조만간 며느리 산부인과 검사 좀 억지로라도 받게 해야겠어. 어머니가 박 사모님을 향해 속삭이듯 하지만 다 들리게 말했다. 10중 8구 며느리 문제일 거야. 우리 진우가 얼마나 건장한데 문제가 있겠어?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내 자궁과 난소, 그리고 내 임신 능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그들의 대화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마치 내가 진열대 위의 상품이라도 된 것처럼. 이 집안에서 내 존재 가치는 오로지 후계자를 생산하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았다. 밤 9시, 남편이 돌아왔다. 그의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훅 끼쳤다. 평소 그가 쓰던 묵직한 스킨 향이 아니었다. 훨씬 달콤하고 끈적한 냄새. 짙은 꽃향기 같기도 하고 과일의 단내 같기도 한 그 냄새는 남편의 외투를 받아들 때 내 코끝을 강하게 찔렀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늦었어요? 내가 물었다. 접대일 남편은 외투를 내게 툭 던지며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어? 미역국 남은 거 있는데 데워줄까요? 됐어. 배달 시켜 먹을게. 그는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휴대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외투를 아는 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달콤하고 역겨운 향수 냄새가 계속해서 콧속을 파고들었다.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러 올라가셨다. 매일 밤 9시면 어김없이 2층으로 올라가 한 장에 3만 원짜리 수입 마스크팩을 붙이고 주무시는 게 어머니의 루틴이었다. 나는 주방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의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가정들.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저곳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해 질려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남편의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으며 멍하니 서 있는 여자가 있을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호텔 사진 확보했습니다. B 프로젝트를 가동할까요? B 프로젝트. 그것은 내가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였다. 강씨그룹에 대출을 내준 은행들의 배후, 그 최대 주주는 바로 내 명의의 사모펀드였다. 내가 전화 한 통만 걸면 그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 상환을 압박할 것이다. 단 한 통의 전화면 견고해 보이는 집안은 48시간 안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를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계속 수집해. 내 신호 기다리고.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흔들렸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다시 웅하고 돌아가기 시작했다. 11월 15일. 우리 아버지의 기일. 새벽 4시.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평소처럼 밥을 짓고 평소처럼 상식상을 차렸다. 평소처럼 어머니께 허리를 숙여 아침 인사를 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주방에서 미역국을 한 그릇 더 끓였다. 어떤 고기나 화려한 고명도 들어가지 않은 아주 맑고 슴슴한 미역국.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국이었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본연의 맛을 잃는 법이다. 맑고 담백해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지.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국그릇을 주방 창틀에 올려놓고 창밖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오늘 기일이네. 평안하시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릴 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주방 문가에 서서 나와 창틀 위에 국그릇을 번갈아 쳐다보고 계셨다. 서연아. 네, 어머니. 오늘 제사상 준비 다 됐니? 네, 다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외출할 준비해라. 외출이요? 어디로요? 신세계백화점. 내가 봐둔 밍크코트. 오늘이 할인 마지막 날이거든.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아버지 기일입니다. 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오후에 절에 가서 아버지께 향이라도 피워드리고 싶어서요. 절, 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런 덴 뭐 하러 가. 향 피운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니? 그런 쓸데없는 짓에 시간 낭비할 바엔 나랑 백화점이나 가자. 코트는 오늘 아니면 안 돼.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화장. 정교하게 그린 눈썹, 붉은 립스틱, 은은하게 그라데이션된 아이섀도우. 철저한 관리 덕에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독하게 차가웠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뱀의 눈 같았다. 잔말 말고 준비해. 어머니가 획 돌아서며 말했다. 운전은 내가 하고. 신세계백화점 6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 그곳은 입구부터 전담 직원이 대기하고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었다. 일반 고객은 얼씬도 할 수 없고 오직 특정 등급 이상의 멤버십 카드를 소지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머니가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어머, 최 여사님. 오셨습니까? 어서 이쪽으로 앉으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내어드릴까요? 커피 말고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자몽티로 줘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갈색의 고급 가죽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푹신한 가죽이 가볍게 눌리는 소리가 났다. 옆에 놓인 작은 티테이블에는 최신 패션 잡지들과 먹기 아까울 정도로 예쁜 다과가 놓여 있었다. 나는 어머니 곁에 묵묵히 서 있었다. 윤 사모님은 어떤 걸로 준비해 드릴까요? 직원이 내게 물었다. 전 괜찮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앉아. 어머니가 툭 내뱉었다. 촌스럽게 서서 뭐 하는 짓이니? 남들 웃겠다. 나는 어머니 옆에 조심스레 엉덩이를 붙였다. 잠시 후 직원이 전용 옷걸이에 걸린 밍크코트를 조심스럽게 밀고 와 우리 앞에 세웠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조명 빛을 받아 모피가 영롱하게 반짝였다. 이거. 어머니가 코트를 가리키며 물었다. 얼마지? 역시 최 여사님.
안목이 탁월하십니다. 이 제품은 이번 시즌 한정판으로 전 세계에 딱 50벌만 들어온 모델입니다. 원래 가격은 1,800만 원인데 오늘이 할인 마지막 날이라 특별히 1,500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1,500만 원. 평범한 직장인들이 반년을 꼬박 일해야 만져볼 수 있는 큰돈이었다.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묻기도 전에 직원이 덧붙였다. 물론이지.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카드 줘. 나는 지갑에서 그 VIP 무한대 카드를 꺼내 어머니께 건넸다. 어머니는 카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직원에게 휙 넘겨주었다. 곧이어 카드 단말기에서 경쾌한 소리가 울렸다. 띡,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줘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밍크코트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진우 중요한 손님이 집에 오시는데 그때 입고 맞이해야겠어. 네, 최 여사님. 정성껏 포장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옆에 서서 직원이 건네는 영수증을 바라보았다. 1,500만 원. 우리 아버지의 기일인 오늘. 내 돈으로. 저 여자의 밍크코트를 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뒷좌석에 앉은 어머니는 고급스럽게 포장된 커다란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흡족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늘 저녁 메뉴, 확실히 기억하고 있지? 어머니가 물었다. 네, 어머니. 진우가 그러는데 오늘 오는 손님이 일본인이라더라. 입맛이 까다로우니 음식은 최대한 담백하게 준비해. 사골국 푹 고아서 내고 소금은 너무 많이 치지 말고. 네, 어머니. 그리고 생선회. 마트에서 파는 냉동 말고 최고급으로 싱싱한 놈으로 배달시켜. 네, 어머니. 술은 청주로 해. 그 일본인 손님은 소주 같은 건 입에도 안 된다니까. 네, 어머니.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흥얼거리더니 참지 못하고 상자의 리본을 풀기 시작했다. 포장지에서 밍크코트를 꺼내 어깨에 걸치고는 룸미러를 통해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어떠니 어머니가 물었다. 잘 어울리십니다, 어머니. 당연하지. 어머니가 콧대를 높이며 말했다. 1,500만 원짜리인데 안 예쁘겠니? 나는 묵묵히 앞만 보며 운전대를 잡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오늘이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지금이라도 차를 돌려 절에 간다면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갈 수 없다. 오늘 저녁에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사골국을 끓여야 하니까? 최고급 생선회를 세팅해야 하니까?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니까?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만찬이 모두 끝났을 때는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다. 청주를 연거푸 들이켠 일본인 손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비틀거렸다. 남편은 그를 현관문 밖까지 배웅하며 어설픈 일본어로 등을 두드리며 환송했다. 나는 주방에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그고 있자니 손마디가 끊어질 듯 시렸다. 하지만 고무장갑은 낄 수 없었다. 예전에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했다가 어머니가 고무장갑 안에 땀 냄새가 그릇에 밴다며 맨손으로 뽀득뽀득 씻으라고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어 묵직한 발소리가 주방 쪽으로 다가왔다. 남편이었다. 그가 주방 문가에 멈춰 섰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수세미질을 했다. 오늘 손님, 아주 만족스러워했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다행이네요. 내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내일 계약서에 도장 찍기로 했고. 축하해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은 뒤 뒤를 돌았다. 그는 문틀에 기대선 채 손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게 뭐죠? 내가 물었다. 이혼 서류.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성큼 다가와 서류철을 내밀었다. 생각해봤는데 우린 안 맞는 것 같아.
그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집 온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애도 없고 어머니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솔직히 나도 지쳐.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나 만나는 사람 생겼어. 누구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살짝 흔들리며 내 눈을 피했다. 당신은 모르는 사람이야. 임수아 씨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의 안색이 확 굳어졌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짐작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요즘 당신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클로에 향수 쓰죠. 그 여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다. 그 여자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알고 싶어요. 3개월. 3개월. 나는 당신과 3년을 살았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와 3개월을 만났구나. 나는 다시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재산 분할은요? 내가 물었다. 당신이 재산 분할은 포기하는 걸로 해. 그가 뻔뻔하게 말했다. 어차피 우리 사이에 애도 없고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것도 없잖아. 내가 기여한 게 없다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잖아. 그가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 VIP 카드, 당신 친정 돈인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당신이 직접 나가서 번 돈은 아니잖아. 당신은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고 직업도 수입도 없어. 재판까지 가봤자 법원에서도 내 편을 들어줄 거야.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얼굴을 3년이나 보며 살았다. 3년 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는 늘 겸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때 그는 내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다. 그저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고 작은 전셋방 하나에 모아둔 예적금이 조금 있는 줄로만 알았다. 그가 말했었다. 서연 씨, 내가 평생 잘할게요. 그가 말했었다. 우리 강씨 집안이 비록 사업을 하느라 좀 빡빡하긴 해도 서연 씨 눈에 눈물 나는 일은 절대 없게 할 겁니다. 그가 말했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나는 그때 생각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겪어봐야 할 사람 마음의 온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야 확실히 겪어보았다. 차가웠다.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좋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는 흠칫 놀랐다. 뭐라고? 좋다고요. 나는 그 이혼 서류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도장 찍을게요. 그의 얼굴에 뜻밖이라는 기색이 스치더니 이내 안도하는 표정으로 빠르게 바뀌었다. 그럼 다행이고, 그가 말했다. 내일 변호사 불러서 서류 정리하자.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지금 당장 서명하죠. 나는 주방 서랍에서 펜을 하나 꺼내 서류의 마지막 장에 내 이름을 적어 넣었다. 윤서연. 3글자. 서명을 마친 뒤 나는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당신 그가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쉽게 순순히 물러난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길 바랐어요? 내가 되물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나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진욱,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똑바로 불렀다. 당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군. 나는 다시 돌아서서 설거지를 계속했다. 수도꼭지에서 다시 물이 쏟아져 내렸고 콸콸 흐르는 물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는 문가에 서서 나를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발길을 돌려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안방에서 자지 않았다. 손님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 안은 캄캄했다. 커튼 틈새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천장에 어스름한 선을 하나 그어놓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 9시 가정법원. 이혼 서류 접수합니다. 처리 끝나는 대로 즉시 B 프로젝트 가동하세요. 몇 초 뒤 답장이 왔다. 알겠습니다. 윤 회장님. B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강도로 진행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전부 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베개마대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아빠, 이만하면 충분히 겪어봤어요. 사람 마음은 차갑네요. 이 세상은 참으로 시리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도 얼마든지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가정법원 조정실에 앉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서명할 곳에 모두 서명하고 찍어야 할 도장을 전부 찍었다. 강진우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홀가분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드디어 쓸모없는 아내를 떼어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제 임수아와 당당하게 새살림을 차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법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심지어 뒤를 돌아보며 내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서연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살다가 혹시라도 도움받을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나도 마주 웃어주었다. 그래요.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햇살 아래 비친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나는 그 뒷모습이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네, 스타뱅크 VIP 고객센터입니다. 윤서연 고객님 맞으십니까? 네, 접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가족카드, 당장 사용 정지시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최 여사님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도 함께 정지해 드릴까요? 네, 전부 다요. 네, 정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업무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강씨그룹 담보대출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즉각 발동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윤 회장님, 정말로 진행하시겠습니까? 해당 조항을 발동하면 은행 측에서 즉시 모든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며 강씨그룹은 48시간 이내에 자금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조항 발동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이전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더 지시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법원 입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다. 아주 맑고 깨끗했다. 마치 지금 내 기분처럼. 같은 시각, 어머니는 스타뱅크 VIP 라운지에 앉아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서도 가장 최고급으로 꼽히는 은행 지점 중 하나였다. 3층에 위치한 라운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전담 안내 직원, 최고급 가죽 소파와 무료 다과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안마의자에 앉아 직원이 무릎을 꿇고 응대하는 서비스를 여유롭게 누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 티테이블에는 수입과일 한 접시와 갓 내린 향긋한 커피가 놓여 있었다. 최 여사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지점장이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돈 좀 찾으려고 어머니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현금으로 큼지막하게 좀 뽑아줘요. 네, 얼마를 준비해 드릴까요? 2천만 원. 지점장이 멈칫했다. 2천만 원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어머니는 어깨에 걸친 밍크코트를 우아하게 쓸어내렸다. 우리 진우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뵙기로 해서 내가 인사치레할 선물 좀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하거든. 어머니는 그 손님이 누구인지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임수아였다. 진우가 이미 귀띔을 해둔 터였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저 서연이랑 이혼할 겁니다. 수아가 제 아이를 가졌어요. 수아랑 결혼해야겠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윤씨 집안 기집애 처음부터 영 마음에 안 들었다. 몇 년이 지나도록 애 하나 못 들어서는 성녀를 데리고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참에 잘됐다. 확 갈아치워 버려라. 그러고는 덧붙였다. 수아 그 아가씨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 걱정 마라. 명색이 우리 강씨 집안 핏줄을 품은 아이인데 섭섭하게 해서야 쓰겠니? 진우는 고맙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 일이 내일인데 고마울 게 뭐 있냐며 웃어넘겼다. 지점장이 카운터 뒤로 가서 컴퓨터로 전산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내 그의 안색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최 여사님, 왜 그래요? 빨리 좀 해줘요. 나 시간 없으니까. 여사님의 계좌가. 내 계좌가 왜요?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다. 무척이나 난처한 표정이었다. 여사님의 계좌 잔액이 0원입니다. 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여사님의 VIP 계좌가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본인 회원께서 10분 전에 모든 가족카드의 사용 권한을 취소하셨습니다. 본인 회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본인 회원이 누구야? 그 카드 우리 며느리가 나 쓰라고 준 건데, 우리 며느리 친정집 팔아서 넣은 돈이라고. 지점장이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저희 전산상에는 본인 회원이 윤서연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윤 고객님께서 정확히 10분 전에 연결된 모든 가족카드를 정지시키고 여사님의 계좌 접근 권한을 완전히 회수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그 돈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준 거라니까. 지가 뭔데 줬다 뺏었다 마음대로 해? 최 여사님, 일단 진정하시고.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너희 은행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해? 전화 한 통에 내 돈을 마음대로 묶어버려? 당장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을 거야. 너희 은행장 나오라고 해. 그때 VIP 라운지 문이 열렸다. 건장한 은행 보안 요원들과 함께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한눈에 봐도 지점장보다 직급이 높은 임원 같았다. 최 여사님이 그 남성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지점의 부행장입니다. 방금 본사로부터 여사님의 VIP 자격이 영구 박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반 창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VIP 자격을 빼서? 여사님 명의로 된 계좌가 불법 과다 사용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 부행장이 차갑게 대답했다. 지난 3년간 여사님께서는 해당 가족카드로 무려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하셨습니다. 현재 본인 회원께서 사용 권한을 취소함에 따라 이 모든 결제 대금은 무담보 채무로 전환되었습니다. 저희 은행 측에서는 여사님을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사기 혐의로 의심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기.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 그 카드 우리 며느리가 준 거라니까. 걔네 친정돈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부분은 윤서연 고객님과 직접 합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부행장이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사건의 진위가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저희 은행은 여사님께 어떠한 VIP 서비스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너희들. 어머니는 분통이 터져 말문이 막혔다. 보안 요원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며 퇴장을 요구했다. 최 여사님, 이만 나가주시죠. 나 못 나가. 당장 전화할 거야. 우리 아들 부를 거라고. 어머니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엄마. 진우야. 너 당장 이리 좀 와라. 은행에서 큰일이 났다. 그 전처년이 내 카드를 싹 다 막아버렸어. 글쎄 나보고 사기꾼이란다.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그 미친년이 내 카드를 싹 다 정지시켰다고.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있단 말이야. 그년이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어. 네. 남편의 목소리는 몹시 당황한 듯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사람처럼 얼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어머니의 휴대폰이 징하고 울렸다. 스타뱅크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존경하는 최 여사님, 고객님 명의의 가족카드가 본인 회원의 요청으로 2025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부로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 회원 윤서연 고객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3초 동안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번호를 꾹꾹 눌러 전화를 걸었다. 내 번호였다. 내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를 확인하고 느긋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윤서연, 이 미친년아. 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에 휴대폰 스피커가 터질 것 같았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꾸민 거야? 내가 내 카드 막았어? 너 단단히 미쳤구나. 아, 나는 나지막이 대꾸했다.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1초간 뚝 끊겼다. 뭐라고? 죄송한데 아주머니,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씹어뱉듯 천천히 말했다. 누구신데 남의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지르시죠? 너 지금 나보고 뭐라고 했어? 아주머니요, 내가 말했다. 아주머니 맞잖아요. 저 댁의 아드님이랑 방금 이혼 도장 찍고 남남됐거든요.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주머니가 나보고 며느리라고 부르고 내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족보가 꼬이지 않겠어요? 이 독사 같은 년. 독사요.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카드에 들어있는 돈, 단 1원까지도 전부 내 돈입니다. 처음부터 내 돈이었다고요. 지난 3년 동안 공짜로 쓰게 해줬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회수하겠다는데. 왜요? 억울하세요? 너 인연? 최 여사님, 나는 일부러 가장 깍듯한 존댓말을 썼다. 여사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 돈으로 긁어대신 게 명품 백 17개, 최고급 란제리 32세트, 밍크코트 7벌, 거기다 셀 수도 없는 보석 세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기일날 보란 듯이 긁으신 그 밍크코트 하나만 해도 1,500만 원이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쥐 죽은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500만 원, 나는 멈추지 않고 쏘아붙였다. 우리 아버지 기일에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피 같은 내 돈으로 본인 호강할 밍크코트를 사 입으셨죠. 그리고 그 비싼 코트를 빼입고 어딜 가셨나 했더니 댁의 아들이랑 바람난 상간녀 얼굴 보러 가셨더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제가 아는 게 아주머니 생각보다 훨씬 많답니다. 내가 말했다. 이를테면 댁의 아들이 밖에서 어린 여자랑 살림 차린 거, 그 여자 이름이 임수아라는 거, 심지어 애까지 배웠다는 거, 그리고 아주머니가 오늘 은행에 그 거액을 뽑으러 간 이유가 그 상간녀한테 줄 인사칠에 봉투 챙기러 간 거라는 사실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거칠고 가쁜 숨소리만 씩씩대며 들려왔다. 최 여사님이 내가 쐐기를 박았다. 속국장난은 이제 끝났습니다. 너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작하듯 날뛰었다. 우리 진우가 강씨 그룹 후계자야.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년 하나 가만둘 줄 알아? 댁의 아들이여.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어버렸다. 최 여사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강씨 그룹이 끌어다 쓴 모든 제1금융권 대출이 기한 이익 상실, 즉 부도 처리됩니다. 지금 아주머니가 떵떵거리며 살고 계신 그 평창동 대저택도 이미 법원 경매 물건으로 넘어갔고요. 뭐라고? 제가 그 은행들 채권을 싹 다 사들였거든요. 왜? 내가 말했다. 이제부터 강씨 집안이 갚아야 할 빚은 단 1원도 빠짐없이 전부 저한테 진 빚입니다. 수학이 넘어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안 봐도 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선했다. 그 비싼 돈 들여 팽팽하게 당겨놓은 얼굴이 지금쯤 무참하게 일그러져 있겠지. 참, 나는 덧붙였다. 지금 걸치고 계신 그 밍크코트도 내 돈으로 산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소유물입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몸에 닿아서 더러워진 건 찝찝해서 도로 가져오기 싫네요. 그냥 내가 던져주는 이혼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가지세요. 잘 가요. 아주머니, 내가 말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부디 바닥에서 즐겁게 뒹굴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까맣게 꺼진 휴대폰 액정 위로 내 얼굴이 비쳤다. 나는 활짝 웃고 있었다. 나조차도 낯설 만큼 서늘하고 후련한 미소였다. 은행 라운지에서 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패대기치고 카운터를 향해 고래고래 악을 쓰며 티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접시를 바닥으로 엎어버렸다. 그 샹년, 그 독사 같은 년,
그년이 우릴 감쪽같이 속였어. 우리 모두를 등쳐먹었다고. 은행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어 제지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VIP 라운지 유리문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부렸다. 내 돈 당장 내놔. 그건 내 돈이야. 우리 며느리가 나 쓰라고 준 내 돈이라고.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일반 창구 쪽 대기석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였다.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평범한 은행 업무를 보러 온 듯했지만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시선을 빼앗겨 1초도 쉬지 않고 카메라 렌즈를 어머니 쪽으로 고정하고 있었다. 대박 여대생이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난리야? 어머니는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악을 쓸 뿐이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담동 강씨 집안 안방마님이야. 우리 아들이 강씨 그룹 후계자라고.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나한테 이따위로 굴어? 결국 보안 요원들이 힘으로 어머니의 양팔을 제압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끔찍이 아끼던 밍크코트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여러 사람의 발에 짓밟혀 구겨졌다. 이거 놔. 당장 놓지 못해. 너희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부행장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영업용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정심과 혐오감이 뒤섞인 싸늘한 표정만 남아있었다. 최 여사님, 이 부행장이 말했다. 저희 측에서 이미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경찰 조사에 순순히 협조해 주시죠. 경찰, 어머니가 눈을 부릅떴다.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경찰을 불러? 나를 속여먹은 건 윤서연 그년이야. 그 기집애를 잡아가야지 왜 날 잡아. 최 여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산기록상 해당 카드의 본인 회원은 윤서연 고객님입니다. 여사님은 단순 가족카드 소지자일 뿐입니다. 본인 회원은 언제든 가족카드의 권한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신 건 명백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사기 행위입니다. 이건 단순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입니다.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형사 사건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부행장이 못을 박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며느리가 준 카드를 썼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야. 전 며느리겠죠. 부행장이 차갑게 정정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 윤 고객님은 오늘 오전부로 댁의 아드님과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날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멀리서부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동영상은 당일 저녁 곧바로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다. 제목은 청담동 사모님 은행에서 개진상 난동. 사기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는 레전드 영상. 3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야말로 스펙터클했다. 악다구니를 쓰는 어머니의 흉측한 얼굴.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거친 손길.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하며 추악하게 일그러진 표정.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발에 짓밟히는 그 비싼 밍크코트까지.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돈 많으면 뭐 하냐, 인성이 바닥인데. 개우김. 강씨 집안. 거기 곧 부도난다는 그 껍데기만 남은 강씨 그룹 아니야? 저 아줌마 입고 있는 밍크 짭 아님? 나 명품 구매 대행하는 사람인데 한눈에 봐도 티남. 헐, 이 아줌마 예전에 청담동 맘카페에서 돈 자랑하던 그 할망구 아님? 그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짝퉁이라고 신상 털렸었잖아. 우리 옆집 사람이 저 집며느리 아는데 시어머니한테 몇 년 동안 완전 노예처럼 쥐어짜였다더라. 며느리만 불쌍함. 인과응보네 꼴 좋다. 다음 날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더 많은 신상과 과거 행적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누군가는 어머니가 예전 사모님 모임에서 자랑스레 찍어 올렸던 사진을 캡처해
목에 걸고 있던 까르띠에 목걸이가 조악한 가품이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누군가는 강씨그룹의 재무제표를 털어 이 회사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깡통 기업이며 재벌은커녕 동네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된다는 걸 증명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정황 증거들, 예컨대 흐릿한 홈캠 캡처 화면과 자칭 지인이라는 사람들의 폭로 글까지 쏟아져 나왔다. 매일 새벽 4시에 며느리 깨워서 제사상 차리게 했대. 완전 미친 거 아님. 며느리 친정아버지 기일날 며느리 질질 끌고 백화점 가서 자기 입을 밍크코트 샀다던데 인간 쓰레기네. 저런 인간들은 숨쉬는 산소도 아깝다.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3일째 되는 날 급기야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까지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다. 헤드라인은 이랬다. 가짜 재벌 최모 씨, 은행 난동 후 긴급 체포 수억 원대 신용카드 사기 혐의. 청담동 사모님들의 민낯, 짝퉁 치장하고 며느리 노예처럼 부린 가짜 상류층에 몰라. 나는 나의 진짜 집,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150억 원짜리 최고급 단독 주택거실에 앉아 그 뉴스들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집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이곳에서 단 하루도 자본 적이 없었다. 나는 전문 관리인에게 저택의 관리를 맡겨두고 나 자신은 그 껍데기뿐인 강씨 집안의 대저택에 들어가 살았다. 강씨 집안의 그 잘난 집은 사실 진작에 은행에 근저당이 꽉꽉 잡혀있는 깡통 주택이었다. 그리고 지금쯤 그 집 곳곳에는 법원에서 나온 시뻘건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을 것이다. 법원 집행관들이 강씨 집안 저택에 들이닥친 것은 오후 3시 정각이었다. 하얀색 승합차 2대가 대문 앞에 멈춰섰고 7, 8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다. 서류 뭉치를 든 짙은 색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그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3번을 더 거칠게 두드린 끝에 마침내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강진우였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안색은 흑빛이었고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으며 며칠을 감지 않은 듯 까치집을 지은 머리칼은 떡이 져 있었다. 그는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게 분명한 구겨진 면 티셔츠 차림이었다. 강진우 씨 맞습니까? 당신들 뭡니까?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귀하 명의의 본 부동산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 경매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집을 비우고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멍청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강제 경매라니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집행관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의 가슴팍에 들이밀었다. 법원 결정문입니다. 귀하의 최대 채권자인 윤스캐피탈 측에서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을 발동시켰으며 이에 따라 귀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 강제 집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남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윤스캐피탈이요? 그렇습니다. 윤스캐피탈은 귀하가 대출을 받은 모든 제1금융권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해당 캐피탈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대표이사는 집행관이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무미건조하게 읽어내렸다. 윤서연 회장님입니다. 남편이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내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것이었다. 공포, 경악, 아니면 완벽한 절망. 서연이 그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윤서연이 회장이라고? 맞습니다. 자, 공무집행에 협조해 주시죠. 집행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르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누군가 가방에서 시뻘건 압류 딱지를 꺼내 값비싼 가구며 가전제품에 거침없이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했다. 그 붉은 종이 쪼가리들은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의 반점처럼 순식간에 집안 구석구석을 집어삼키며 퍼져나갔다. 2층에서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은 평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이게 다 무슨 난리냐? 방금 전까지 오열이라도 한 듯 푹 잠긴 쉰 목소리였다.
엄마, 남편이 텅 빈 눈동자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우리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다니. 뭐가 끝났다는 거야? 서연이가 그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서연이가 윤스캐피탈 진짜 주인이래요. 뭐라고? 그 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릴 속인 거예요. 친정집 팔아넘긴 평범한 며느리,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밥 짓던 그 등신 같은 여자가 윤스캐피탈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회장이었대요. 어머니는 계단 중간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입만 쩍 벌린 채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임수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가 홀린 듯 화면을 열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안 그래도 창백했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버렸다. 진우 오빠, 미안해. 나 오빠랑 더는 못 만날 것 같아. 그리고 내 뱃속에 있는 애 꼭 오빠 애라는 보장도 없잖아. 앞으로 각자 잘 살자. 그는 그 짧은 문자를 아주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휴대폰을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도록 패대기 쳤다. 2주 뒤, 강씨 집안의 대저택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낙찰자는 익명의 해외 사모펀드였다. 강진우와 그의 어머니는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다세대 주택반지하 방으로 쫓겨났다. 녹슨 철제 계단을 밟고 내려가야 하는 벽면 곳곳에 시커먼 곰팡이가 쓸어있는 음침한 방, 멀은 손바닥만 한 창문 밖으로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목만 간신히 보일 뿐이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하고 습한 곰팡내가 배어있어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짐을 빼던 날, 법원 집행관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고급 가구들을 가차없이 끌어내는 꼴을 지켜보다가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고꾸라진 것이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의사는 급성 뇌출혈이라고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좌반신 마비가 와서 반신불수가 되었고 발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어눌하게 옹알이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볼 여력이 없었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배달대행 시내의 좁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누비며 배달통을 날랐다. 어느 날 배달을 가던 길에 그는 낯익은 차 한 대를 발견했다 되어 있어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차가 그의 오토바이 옆을 미끄러지듯 천천히 지나갈 때였다. 뒷좌석 창문이 아주 조금, 정말 손가락 마디 하나만큼 틈을 보이며 스르륵 내려갔다. 그 틈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서연이었다. 뒷좌석에 우아하게 기대앉은 그녀는 손에 고급스러운 텀블러를 든 채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심하고 서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증오도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심지어 비웃음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무시였다. 길가의 돌멩이나 생면부지의 타인을 보는 것보다도 못한, 그저 신발 밑창에 들러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휴대폰에서 배달 앱콜 알림이 미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오토바이 핸들을 쥐고 다시 출발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며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그저 맞바람이 매서워서 눈물이 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엑셀을 당겼다. 나는 한남동 저택의 푹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대형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서울 부동산 시장의 폭락에 대한 기획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자료 화면으로 서울의 어느 번화가 거리를 비추는데 배달원 복장을 한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위태롭게 지나가는 모습이 앵글 구석에 잡혔다. 어딘가 낯이 익은 뒷모습이었다. 저택관리인이 다가와 크리스탈 잔에 담긴 얼음물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다. 윤 회장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십니까? 나는 잔을 들어 한 모금 천천히 마셨다. 차가운 얼음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짜릿하고 달콤한 냉기를 퍼뜨렸다. 저 채널, 아예 차단해 버리세요. 내가 지시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통유리 창밖의 풍경을 응시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 수많은 인생의 희비교차. 눈에 거슬려서요. 밥맛 떨어지네요. 내가 말했다. 관리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리모컨을 들어 TV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널찍한 거실에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오직 크리스탈 잔 속에서 얼음이 짤랑 하고 부딪히는 맑은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아빠, 저 돌아왔어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차가운지 이제 뼛속 깊이 깨달았어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시리고 냉혹한 거였군요. 하지만 굳이 이 세상이 따뜻해지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온기는 이미 내 안에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벽 6시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떴다. 습관. 그 지독했던 3년의 습관 때문이었다. 나는 최고급 구스다운 이불 속에 누운 채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이곳의 천장에는 흉측하게 갈라진 금 따위는 없었다. 매끄럽고 완벽하게 깨끗했다. 전면 통유리창 틈새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페르시안 카페트 위로 찬란한 황금빛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발 아래로 탁 트인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강물은 보석처럼 눈부시게 반짝였고 유람선 몇 척이 한가롭게 물살을 가르며 지나갔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에서 달콤한 냄새가 났다. 냉장고에는 새벽부터 다듬어야 할 식재료가 없었다. 1cm의 오차도 없이 각을 맞춰 차려야 할 제사상도 없었다. 비위를 맞춰야 할 까탈스러운 시어머니도 없었다. 낯선 향수 냄새를 묻혀오는 남편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 욕실로 들어가 대형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 짙게 깔려있던 다크서클은 2주 전보다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다. 팔자주름은 여전했지만 얼굴의 근육은 더 이상 억눌린 듯 경직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은 아침이야, 내가 말했다. 거울 속의 여자도 나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가식 없는 진짜 미소였다.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윤 회장님, 강씨그룹의 자산 청산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얽혀있던 채무관계도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강진우는요? 저희 정보망에 따르면 현재 배달 대행업체에서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도 반지하 월세와 그 어머니 병원비, 요양보호사 비용을 대기해도 턱없이 빠듯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임수아는요? 야반도주했습니다. 강진우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비자금을 챙겨 제주도로 튀었다가 지금은 동남아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던 아이는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거짓이었습니다. 애초에 임신한 적조차 없었습니다. 나는 1초간 침묵했다. 알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계속 감시하세요. 조금이라도 특이 동향이 생기면 곧바로 보고하고요. 네, 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숟가락을 들어 아침 식사를 계속했다. 맑고 담백하게 끓여낸 미역국 한 그릇. 화려한 반찬 하나 없이 슴슴하게 간을 맞춘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바로 그 맛이었다. 한 달 뒤. 나는 대형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금융서밋으로 네로라 하는 대기업 총수들과 최고 경영자, 정재계 거물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였다. 나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 올린 채 은은한 메이크업을 했다.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아래에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안녕하십니까? 윤스 캐피탈 대표이사 윤서연입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장내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가장 앞줄 VIP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몹시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과거 강씨그룹과 긴밀하게 거래했던 주요 협력사 대표 중 한 명이었다. 나는 그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넸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이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2번 다시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포럼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명함을 건네기 위해 내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노골적인 경외심과 아부가 묻어났다. 윤 회장님, 정말 젊고 유능하십니다. 윤 회장님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금융계의 샛별 아니겠습니까? 윤 회장님, 조만간 골프 라운딩 한번 모시겠습니다. 식사라도 하시죠. 나는 우아한 미소를 띠며 그들을 하나하나 응대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해에 바르고, 기품 있게. 하지만 내 속은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불과 3년 전, 이들 중 몇몇은 강진우가 주최했던 비즈니스 연회에 참석했던 자들이었다. 그때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연회장 구석에 서서 그들의 빈잔에 샴페인을 채우고 시중을 들었었다. 그때 나를 사람 대접하며 똑바로 쳐다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내 이름을 기억하는 자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내 옷깃이라도 한번 스쳐보려고 안달이 나 줄을 서고 있었다. 사람 마음. 이게 바로 사람 마음의 민낯이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옳았다. 차갑다. 뼛속까지 소름 끼치도록 차갑다. 밤늦게 저택으로 돌아온 나는 넓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두고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갔다. 최고급 대리석 욕실안은 뽀얀 수증기로 가득 찼고 통유리창에는 물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욕조에 편안히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임종 직전 내 손을 꼭 쥐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 식탁 위에 국그릇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치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타여름. 이혼 서류를 내밀며 오만하게 굴던 강진우의 뻔뻔한 표정. 그리고 온통 시뻘건 압류 딱지로 도배된 평창동 대저택.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으로 기어 들어간 남자. 병상에 누워 침을 흘리며 옹알이만 하는 반신불수의 늙은 여자.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욕실의 천장은 새하얗고 눈부시게 깨끗했다. 그리고 완벽하게 평화로웠다. 나는 욕조에서 일어나 물기를 닦아냈다. 수증기가 뽀얗게 서린 거울을 손바닥으로 둥글게 문질러 닦아냈다. 그 너머로 내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3년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다.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자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